국내 맞벌이 가정이 지난해 말 5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맞벌이 부부들의 재테크 전략이 이제 좀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게 현실인데요. 맞벌이 가정은 외벌이 가정에 비해서 가계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서 가정 경제에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재테크를 잘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목돈을 어떻게 모으고 또 모은 돈을 어떻게 굴릴 수 있는지 관련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팀 윤나영 기자 그리고 한국재무관리센터 전진환 수석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 기자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맞벌이 함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맞벌이 함정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사실 이 맞벌이 함정이라는 거는 2003년도에 엘리자베스 워런 전 하버드대 교수가 쓴 저서의 제목인데요. 이 책에서 워런 교수는 맞벌이 부부들이 딱히 과소비와 낭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윳돈이 없이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로 주택 구입비, 대출비와 교육비가 증가한 탓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내 집 마련과 자녀 학비로 등골이 휘는 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 이제 맞벌이 함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맞벌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 벗어날 방법이 없다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이 맞벌이 함정의 탈출 전략 역시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새는 돈을 막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맞벌이 부부들은 월 소득 대비 저축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가계부 정리를 통해 새는 돈을 막는 것만으로도 가장 기초적인 재테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번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 아무래도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좀 번거로운 일일 수 있겠지만 가계부만큼 지출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부부의 급여 계좌를 하나의 통장으로 일원화하고 지출 내역을 공유해서 함께 관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명동지점 한태봉 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매월 일정액을 모아서 투자하고 가족카드라던가 부동산 공동명의 등 소득과 지출을 통일하면 좀 새는 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공유해서 자산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계의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서 지출을 부부가 함께 파악하고 자동이체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하나의 급여 계좌로 지출 내역을 공유하고 또 같이 관리를 하면 좀 더 투명하게 가계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의 자산을 쉽게 불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맞벌이 가정의 이제 수입과 지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재무관리센터 전진환 수석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이제 둘이 벌면 사실 그 자산이 이제 2배가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이제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단순하지만 결과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맞벌이 부부에게 늘어나는 것은 수입에 의한 수익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3인 가족의 경우에 이 30대로서 남편의 수입은 350만 원가량이 되고 아내의 수입은 250만 원가량입니다. 합산해서 월 수입 600만 원이라고 하면 연간 7,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출 항목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지출이 되는 부분은 주택자금입니다. 특히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출과 이자 명목으로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50만 원가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최소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가계에서 이 지출되는 항목 중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 가계 통신비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서 가족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부담되는 이 가계 이 통신비는 적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가량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TV와 인터넷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월 25만 원의 이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 항목을 보시게 되면 사실 여기 정리해 놓은 것은 상담 초기에 최소로 잡은 지출 내역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녀를 부모에게 육아를 맡기는 경우라면 자녀 육아 비용에 50만 원에 더해서 부모님에 대한 용돈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소 100만 원가량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항목, 대출과 또 육아 비용과 이 통신비만 포함한다 하더라도 월 지출 비용이 175만 원가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항목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다른 항목들, 경조사 비용이라든가 부부 개인 생활비, 여가 활동, 쇼핑 등을 추가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수입 600만 원에서 지출되는 항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 500만 원에 육박하는 지출이 되다 보니 이 저축에 대한 여력이 없고 여유자금을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출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신용카드의 특성상 지출을 바로바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파악 지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니까 이 저축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경제 상황이 많아지면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외 이 지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저테크로 여유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돈을 모으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은 일단 지출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하는 것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소득 월 합산 이제 800만 원 정도인 그런 이제 맞벌이 가정을 기준으로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윤 기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한 맞벌이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부부의 합산 월소득은 한 평균 800만 원 정도입니다. 직장에서 가입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은 없는 상태고요.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의 학원비와 3년 전 32평짜리 아파트 마련을 위해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 때문에 저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노후 준비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재테크 포인트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는데요. 이 미래에셋증권 황태봉 부장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축할 여력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1가구 1주택이신 거잖아요. 그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그러면 그 32평 보유 아파트가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요거를 매도해도 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일단 매도하시고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대출이 더 부담될 수가 있으니까 25평으로 이제 좀 낮춰서 그 매도를 하고 25평으로 갈아탔을 경우에는 대출금이 좀 남은 자금으로 대출을 갚으면 대출금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대출금 원금뿐 아니라 이자 부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이자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연금 자산을 늘려서 그 향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자산에 그 매월 불입을 한다면 은퇴 후의 노후 준비가 좀 많이 원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통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 대출금 이자 부담이 모든 맞벌이 가정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요. 부부 합산 월소득 800만 원이면 꽤 여유가 있을 텐데도 이 대출 이자 비용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서 상담 내용처럼 평수를 조금 줄여서 이 남는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줄어드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 연금 자산을 불리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은 신혼인 맞벌이 부부의 사례라고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결혼 2개월 차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B씨와 그 아내인데요. 이들 부부는 2년 안에 현금 2억 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들 부부의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B씨와 B씨 아내의 평균 월급을 합치면 한 800에서 8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월 지출은 외식이나 쇼핑, 그리고 관리비, 자동차, 보험까지 포함해서 고정적으로 한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저축은 정기적금이 한 500만 원, 그리고 정기예금 1000만 원, 만기는 다 다르지만요. 이렇게 지금 재무 현황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들 부부가 2년 안에 현금 2억 원을 만들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전문가에게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한태봉 부장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월 500만 원의 저축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포트가 대부분 이제 정기 적금으로 돼 있으신데 아마 처음 넣으셨을 때 금리보다 지금 금리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아마 정기 적금 금리가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기되는 적금 중에서 일부는 그 실적 배당형 상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그 연금 저축 계좌라던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런 쪽으로 조금 자금을 돌리신다면은 아마 그 낮은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목표 수익률은 5, 6% 정도, 은행 금리의 2, 3배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한 연 5%에서 6% 정도의 이 안정적인 수익률로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한태봉 부장이 제시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생활비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정적으로 한 270만 원 정도씩 월 지출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CMA 통장 계좌에 한 50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에 합해서 120만 원, 그리고 적립식 랩어카운트에 150만 원,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50만 원, 그리고 정기적금에 100만 원, 그 주택청약저축 20만 원, 이 보장성 보험 4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부부 소득 합산 월 800만 원 정도 이제 맞벌이 가정 사례 두 가지 예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취학 자녀 2명을 둔 30대 대기업 종사자 맞벌이 부부의 사례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팀장님, 현재 생활비와 신용카드 지출이 월 4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합계로는 월 800만 원을 버는 대기업 종사자 30대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월 수입 800만 원 중에 생활비로 400만 원만 지출되고 있다면 정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술적으로 수입에 대한 저축 비율을 50% 이상 가져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축에 대한 비중은 처음부터 정하고 시작해야만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 지출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없게 되면 다시 예전의 소비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좋은 포트폴리오 다 깨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월 수입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월 수입의 55% 이상을 저축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바로 지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출 항목에서는 보통 대표적으로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지출 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은 고정지출보다는 변동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지출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지출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할 때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동지출은 매달 얼마씩 지출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출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출 관리 포트폴리오는 모든 지출을 고정 지출화하는 데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바로 통장을 분산하는 것인데요. 이 통장에는 대표적으로 투자 통장과 지출 통장, 생활비 통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투자 통장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저축과 투자로 나가는 금액들을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매월 이체하는 것이고요. 지출 통장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을 계산해서 매월 그 금액을 이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생활비 통장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생활비 통장에는 크게 식비와 외식비 다양한 변동 지출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생활비 통장 역시 매달 급여가 이체되면 생활비 통장에 정해진 금액을 이체하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쓰기 위해서 체크카드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소비 통장과 이제 비상자금 통장이 될 수 있는데요. 연소비 통장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지출되는 여러 가지 소비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조사비나 각종 재산세와 같은 세금, 그리고 자동차 세금,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년 나가는 금액들을 계산해서 매월 단위로 이 적금을 하게 되면 이 연소비에 대한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계 생활비에 대한 고정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사용한 이 150만 원의 규모를 적정하게 잘 사용하고 혹시 남는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비상자금 통장에 옮겨 놓음으로써 이 생활비 통장은 항상 150만 원이 유지되고 다시 제로 세팅하고 그 다음 급여일에 150만 원을 이체하면서 모든 지출들이 다 파악될 수 있도록 이 통장을 분산해서 지출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1%대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은행 예적금만으로는 돈을 굴리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자, 위 부부의 경우에 이제 저축 외에 단기, 중기, 장기 금융 상품에는 좀 어떻게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먼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상품을 분산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경제 상황이 워낙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간에 의한 분산이 아니라 이 투자자의 목표에 맞게끔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안정적인 적립식 플랜과 함께 또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정적인 적립식 플랜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333 플랜으로 3년에 3가지 금융상품을 3번 운용하는 것입니다. 즉 3년씩 3번, 즉 9년 동안 운용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쪽 상품을 이제 1년 만기 상품을 이제 3년 동안 사용해 보는 거고요. 또 더불어서 안정적인 펀드 상품들의 또 이제 3년을 목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2+1으로서 2년간 운영해보고 다음 1년 되는 시점에서는 경제 상황을 파악해보고 펀드를 환매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펀드로 체인지할 것인지를 결정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만 원이라는 자금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은행권에 50만 원을 운영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적립식 펀드를 운영해서 3년간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원금만 3,600만 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3,600만 원을 다시 3년 동안 거치식으로 혹은 예적금이나 ELS나 ELD 원금 보장형 상품들을 이제 목돈으로 운영하고 목돈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적립식 플랜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인데, 이 부분 역시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축과 관련된 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예, 네. 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네, 이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매월 이제 300만 원씩 저축하고자 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쪽으로는 130만 원, 그리고 이제 펀드 쪽으로는 60만 원을 저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자금을 운영하게 되면은 매달, 그러니까 3년 이후에는 7천만 원이라는 이제 목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 7천만 원을 목돈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적립식 플랜을 3년 나눠서 9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2억 4천만 원가량의 형성성 자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표 기간을 길게 잡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좀 짧게 끊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국 변화하는 경기 흐름에 맞게 좀 직접 투자 플랜이 중요한데 이제 직접 투자에 대한 공부 또한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맞벌이 부부 재테크 전략에서 이제 세테크라고 하죠. 세금과 관련한 절세 전략도 필수적인데, 자, 이 맞벌이 부부의 효과적인 절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이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이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7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이 둘 중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연금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700만 원부터 먼저 채우고 난 뒤에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계좌에 불입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추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목돈을 굴리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목돈을 모으는 투자와 목돈을 운용하는 투자, 각각 좀 최적화된 상품 유형을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목돈을 모을 때에는 재무 목표에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이 모인 목돈을 굴릴 때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추천을 했는데요. 한태봉 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돈을 모을 때는 그 재무 목표에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자녀 학비나 결혼 자금은 그 적립식 펀드나 요즘 새로 나온 적립식 랩 어카운트를 활용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걸 통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실질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비교적 안정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이제 글로벌 분산 투자하시는 걸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금리 시대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이제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증권사가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시거나 투자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드리는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전략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팀장님 마지막으로 그 맞벌이 부부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는 재테크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정보력과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선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힘들다라고 하면 최고의 재테크 방법은 바로 지출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절약한다라고 하면 1년간 120만 원의 이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120만 원을 투자 수익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 이상의 수익을 달성해야만 얻을 수 있는 수익입니다. 따라서 이 지출을 정확하게 제어할 때 최고의 재테크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될 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한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누군가가 어떠한 금융상품이 좋다라고 해서 그것에 휘둘려서 이 금융상품을 계속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기간에 의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상품은 그 기간에 따라서 길게 가져갈 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되면 거기서 한 번 더 재테크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선호하는 금융자산이 은행 쪽 예적금이라고 한다면 은행 상품이라도 3년간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테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출을 제어하고 많은 정보의 습득 그리고 이 현명한 선택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전략과 관련한 내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도팀 윤나영 기자 그리고 한국재무관리센터 전진한 수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